여기 한 여성이 최근 러시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윽고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이곳저곳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늘 국가 안보에 진심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고국보다도 한국을 이리도 애타게 찾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비니아이고 루마니아 출신으로 군사 아카데미에서 군사학을 배우고 있는 사관생입니다. 여자가 왜 이렇게 군사학에 진심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군사학은 제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의사나 교사가 되는 꿈을 꿨을 때 저는 군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꿈도 있었어요. 그 꿈은 제 어머니를 웃게 했죠. 주말마다 저는 마치 제 할머니처럼 우리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군인으로서 사람들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이야기로 기쁨을 주는 사람도 되고 싶었어요. 저는 군복 위로 손을 한 번 더 문질렀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고된 천의 감촉이 피부에 와닿았죠. 오늘은 제가 루마니아 군사 아카데미에 입학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저는 입구에 서서 다른 학생들이 높은 흰색 기둥이 있는 그 웅장한 건물로 급히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츠가 대리석 바닥을 딱딱하게 울리며 저는 아침 수업을 위해 걸어갔어요.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며 다른 커데츠들이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와 섞였죠. 제가 말하는 커데츠는 아카데미에 속해 있는 후보생 수습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미래의 우리나라 장교들인 셈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화나 가족 방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북쪽 이웃인 우크라이나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이었어요. 위성 사진 봤어? 한 커데츠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제 위로 꽉 조여오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사진 속에는 러시아 군용 차량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집결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보도가 나오고 그 보도를 읽을 때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군사 전략에 관한 교재에 집중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벽에 걸린 지도 위를 떠돌았어요. 제 고향인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생각에 목이 마른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벽에 붙여놓은 사진들을 비추고 있었죠. 지난 크리스마스 저녁 가족들과 찍은 사진, 제 여동생의 졸업식 사진, 군복을 입은 제 오빠 안드레이의 사진. 그 행복한 얼굴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안전하고 자유롭게. 내일 시험을 위한 노트를 쓰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어머니의 벨소리였죠. 이상했어요. 보통 어머니는 저녁에 전화하시는데. 라비니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 뉴스 틀어봐. 지금 당장. 저는 TV 리모컨을 서둘러 집어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면에는 우크라이나 지도와 함께 빨간 화살표들이 여러 도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기자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들려왔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였죠. 이번 주말에 너 데리러 갈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하고 조용했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해야 해. 하지만 아빠 훈련이 있는데. 제가 말했어요. 이게 더 중요해, 라비니아. 아버지께서 제 말을 끊으셨어요.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준비해야 해.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아카데미의 운동장은 평화로웠어요. 학생들이 벤치에 앉아 쉬고 교수님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건물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마치 하늘은 맑은데도 다가오는 폭풍을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나라의 역사 그리고 제 조부모님께서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루마니아가 너무 약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던 시절,
더 강한 나라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고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그런 때들요. 저는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내일 시험 공부를 할 생각은 없었고 대신 루마니아의 군사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병력은 얼마나 될까? 나토와 같은 동맹국들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읽을수록 걱정이 더 커졌어요. 우리의 장비는 낡았고 많은 무기 시스템들이 업데이트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일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마침내 침대에 다시 누웠을 때 창문을 통해 첫 번째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었지만 가슴 속 차가운 느낌은 가시지 않았어요. 뭔가가 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바꿔놓을 뭔가가요. 그리고 저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내야 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요. 그동안 제가 상상했던 평화로운 미래, 군인이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는 모습은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미래가 형성되고 있었고 그 미래는 제 모든 힘과 용기, 결단력을 필요로 할 거였어요. 저는 교과서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글자들이 자꾸 겹쳐서 보였어요. 손에 쥔 전화가 무겁게 느껴졌고 안드레이의 번호를 누르면서 긴장이 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기다림이 한 초 한 초마다 가슴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어요. 라비니아. 드디어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안드레이, 우리 정말 안전한 거 맞아? 제가 의도한 것보다 더 빠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만약 나토가 제때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화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안드레이가 군복을 입고 아마 그의 막사 창가 근처에 서서 제가 기숙사방에서 볼 수 있는 똑같은 루마니아 하늘을 보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보안 조치를 강화했고 나토는 대기 중이야. 안드레이는 항상 저를 안심시키려고 할 때 쓰는 그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를 너무 잘 알았어요. 오늘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작은 긴장감이 묻어나는 톤이었고 그 때문에 저의 속은 조마조마하게 울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훈련을 해왔잖아, 라비니아. 우리는 안전해, 오빠가 덧붙였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서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대었어요. 아래에서는 커데츠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군화 소리가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어제만 해도 모든 것이 너무 평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움직임과 소리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주셨던 이야기 기억나?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1940년 여름에 대해. 물론 기억하지. 안드레이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잊겠어?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려주셨어요. 주로 우리가 조용한 일요일 오후에 그를 찾아갔을 때였어요. 그는 낡은 팔걸이 의자에 앉아 나이든 손으로 말을 이어가며 2차 세계대전 동안 루마니아가 러시아에게 일부 영토를 내어줘야 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 이야기를 화내며 하지 않았어요. 슬픔과 함께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강한 결단력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 제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무기와 동맹, 전략이 부족했고 너무 늦게 움직였다고. 제 목소리가 잠시 걸렸어요. 오빠, 우리가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전화 너머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안드레이가 말했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야. 동맹도 있고 현대식 장비도 있고 마이너스. 하지만 그게 충분해. 제가 끊어 말했어요.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여주잖아.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나 전술.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 저는 창문에서 돌아서서 침대에 앉았어요.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앉아 있었죠. 책상 위에는 제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최신 러시아 군의 움직임에 대한 뉴스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그 뉴스들을 볼 때마다 상황이 점점 더 현실감 있게, 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오빠 부대는 어때? 제가 주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아직 그 미국 탱크들과 같이 일해?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살짝 밝아졌어요. 사실 지난주에 새로운 장비를 받았어.
많이는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잠시 멈췄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보다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만 말할게.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저는 불안할 때 자주 하던 대로 노트에 메모를 했어요. 군사 능력에 대해, 나토의 대응 속도에 대해, 방어 전략에 대해 질문을 적어 내려갔죠. 그 질문 하나하나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오며 걱정과 가능성들이 얽히기 시작했어요. 넌 여전히 그거 하고 있지? 안드레이가 물었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묻어났어요. 문제를 풀듯이 모든 걸 적어놓는 거? 옛날 습관이야. 제가 대답하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내가 군인이 아니라 탐정이 될 거라고 말하던 거 기억나? 엄마 얘기가 나오자 우리는 잠시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항상 우리가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걸 걱정하셨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셨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커지면서 엄마는 어떻게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오늘 부모님하고는 통화했어? 제가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 안드레이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강하게 버티려고 하시지만 뉴스 계속 보시잖아. 엄마는 정원일 하시면서 바쁘게 지내시더라. 그게 덜 걱정이 된다고. 저는 엄마가 저에게 기숙사에 보내주신 작은 화분을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키우는 게 왜 싸우는지 기억하게 해준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작은 화분은 몇 달 동안 자라났고 저도 함께 성장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강해지는 게 과연 충분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안드레이, 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건지 정말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아? 창밖에서는 행군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훈련 감독의 목소리가 맑고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며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매일 그래, 안드레이가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해. 좋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는 우리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걸 알아. 안드레이와의 전화를 끝내고 나서 제 안에서 뭔가가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걱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결단력 같은 뭔가로 바뀌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이나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루마니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걸 바꿀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답은 우리가 일어날지 말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았어요. 그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저는 제 자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준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손이 떨리며 또 다른 기사들을 클릭했어요. 국경 근처의 긴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루마니아 지도 주변에 있는 분쟁 지역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마치 돌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처럼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뭐라도 먹어야 해. 룸메이트인 애니가 말하며 증기 전은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제 책상 위에 놓았어요. 애니가 맞았어요. 저는 군사방어 전략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았어요. 제 노트북은 도표와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국경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만약 우리의 오래된 장비가 필요할 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까? 고마워. 저는 작은 한 입을 먹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핀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훈련에 갈 거야. 거기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핀란드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건 헬싱키에서 비행기를 내린 순간 찬 공기가 벽처럼 저를 맞이했어요. 기온은 영하 30도였고 제 숨은 입 앞에서 얼음 결정처럼 변했어요. 핀란드 숲은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었어요. 눈 덮인 소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방어하는지 배우러 온 거였죠.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K9 썬더를요. 한국의 자주포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긴 총신과 튼튼한 몸체는 겨울 위장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저는 다른 군사 커데츠들과 함께 핀란드 강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이걸 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K9 썬더가 살아났어요. 다른 기계들이 추위 때문에 시동도 걸지 못할 때 그 기계는 눈 덮인 지형 위에서 매끄럽게 움직였어요. 발사할 때 땅이 흔들리며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어요. 저는 입을 딱 벌렸어요. 이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옛날 장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이 추위에서도 어떻게 작동하죠? 제가 강사에게 물었어요. 저희는 보통 겨울에 장비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그 장비의 장점이에요. 그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모든 날씨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했어요. 영하 30도에서도 문제없이 계속 작동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추위 때문에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K9 썬더는 15초 만에 3발을 쏠 수 있었어요. 험한 지형도 빠르게 넘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었어요. 루마니아에 필요한 장비였어요. 하지만 K9 썬더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훈련 사이 쉬는 시간 동안 저는 태블릿을 이용해 다른 한국 군사 장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매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FA-50 전투기는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미국의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KF-21 전투기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죠? 내가 어느 날 저녁 다른 국제 커데츠들과 함께 기지 식당에서 말했어요. 예전엔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테이블에 있던 한국군 관계자가 내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위협적인 큰 이웃이 있어요. 그거 익숙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마니아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 유사성은 너무나 뚜렷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한테서 배웠지만 기술을 우리 것처럼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가능성들로 가득 찼어요. 루마니아는 이제 서유럽이나 미국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은 비슷한 도전들을 겪었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들의 장비는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루마니아의 중요한 점은 서방 대안들보다 훨씬 경제적이었어요. 나는 노트북을 열고 제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내 손가락은 키보드를 빠르게 눌렀어요. 루마니아가 한국 군사 장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K9 썬더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훈련 자료와 함께 사진과 성능 데이터를 포함시켰어요. 한국의 다른 방위 기술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루마니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마침내 핀란드 숲 위로 해가 뜰 때 저는 제안을 다 썼어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다시 읽어봤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체크했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루마니아가 방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으며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쌀 때 나는 제안을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젊은 커데츠일지라도 누군가가 들어줄지 모르지만 시도해야만 했어요. 루마니아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해요. 반세계 저편에 있는 나라의 성공 스토리에서 루마니아의 안보를 위한 희망을 찾는 것처럼요. 저는 어느 날 저녁 군사 아카데미의 고요한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제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제 창밖으로는 부쿠레슈티 위에 어두운 구름이 끼었고 그 구름은 마치 제 기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 군의 움직임에 대한 뉴스가 하나씩 보도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K9 썬더에 대해 모은 연구 자료를 정리해 놓은 폴더를 열었어요. 거대한 포병 장비의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긴 포신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어떤 지형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트랙식 차체가 보였죠. 그것을 연구할수록 이게 바로 루마니아에 필요한 무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젊은 사관생도가 어떻게 정부를 설득해서 이런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루마니아는 항상 서유럽과 미국의 군사 장비에 의존해왔죠. 그래서 한국에서 무기를 사자고 제안하는 건 평생 커피를 마셔온 사람이 차로 바꾸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먼저 작은 걸 시작했어요. K9 썬더과 우리가 사용하는 현행 포병 시스템을 비교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K9은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날씨에서도 잘 작동한다고 설명했어요. 게다가 비용도 서구 무기들보다 훨씬 적었어요. 저는 차트를 추가해 한국의 방위 산업이 매년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입증했어요. 제 손이 떨리면서 그 보고서를 드라고스 대령님께 이메일로 보냈어요. 대령님은 항상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라고 격려하셨지만 이건 어떤 수업 과제보다 훨씬 큰 일이었죠. 놀랍게도 몇 시간 만에 답장이 왔어요. 흥미로운 분석이네, 라비니아. 내일 내게 와서 얘기해보자. 다음 날 아침, 드라고스 대령님은 제가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K9의 우수한 혹한 성능, 디지털 표적 시스템, 그리고 한국이 이를 몇 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용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대령님, 제가 덧붙였어요. 이건 단지 하나의 무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가 큰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놀라운 군사기술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령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신 후 전화를 들었어요. 국방부의 포페스쿠 장군에게 전화할 거야. 그가 직접 이걸 들어야 해. 그 전화를 계기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진지한 표정의 군 고위 장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연구를 공유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저는 K9 썬더가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에서 작동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루마니아의 추운 카르파티아 산맥에서도 잘 운용될 수 있음을 설명했어요. 러시아의 위협은 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서구 장비가 너무 비쌀지도 모르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전장에서 입증되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지금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유지비는 어떻게 되죠? 얼마나 빨리 납품할 수 있나요? 우리 나토 동맹국들이 화를 낼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비해 데이터를 근거로 명확히 답변을 준비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의심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일부 장교들은 서로 속삭이며 고개를 흔들기도 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학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K9 썬더과 그것이 루마니아의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아침, 드라고스 대령님이 급하게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라비니아, 뉴스 켜봐. 모든 채널에서 난리가 났더군요. 루마니아가 한국과 54문의 K9 썬더 포병과 36대의 K10 탄약 운반차를 구매하는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7년 만에 가장 큰 무기 구매였어요. 기자들은 루마니아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 사관생도의 발견과 결단에서 시작되었음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동생 안드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뉴스 봤어? 제가 신나서 물었어요. 봤지? 군대에서는 모두 그 얘기하고 있어.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휘관들은 이미 K9을 동부 국경 방어에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 중이래. 그리고 한국 무기를 더 사는 얘기도 나온다더라. 마이너스 전투기, 탱크, 아마 공중 방어 시스템도 말이야. 저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어요. 루마니아가 전통적인 군사 장비의 출처를 넘어 더 강한 자주 방어를 향한 대담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루마니아가 자국의 안보에 대해 똑똑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부쿠레슈티 시내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몇 주 전의 어두운 구름은 이제 걷히고 맑은 하늘 속에 별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도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만약에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할 용기를 내면 가장 큰 변화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배운 거죠. 루마니아의 미래는 더 밝아졌고 그 길을 제가 밝히는데 일조했어요. 아침 햇살이 하늘을 눈부신 오렌지와 분홍빛으로 물들이며 저는 첫 번째 K9 썬더 포병 자주포가 수송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몇 달간의 노력과 계획, 수많은 회의를 거쳐 마침내 이 순간이 찾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거대한 자주포는 이른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어두운 녹색 페인트는 마치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자주포 하나의 크기는 2층짜리 집만큼 높고 시내버스보다 길었어요. 그 옆에 서 있으니 제가 작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굉장히 강력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정말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세요? 저는 안드레이에게 속삭였어요. 그는 군사기지에서 제 옆에 서 있었고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살짝 쥐었어요. 우리는 이날이 오기를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하나씩 자주포들이 수송기에서 나왔어요. 한국의 기술팀은 효율적으로 일하며 우리 루마니아 병사들에게 장비를 어떻게 이동시키고 배치할지 알려주었어요. 그들의 정확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계산적이고 목적이 있었어요. 마치 전문가들이 복잡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기지는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병사들은 작은 그룹을 이루어 모여서 새로 도착한 자주포들을 가리키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렇게 진보된 포병 장비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신기하고 궁금해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저 타겟팅 시스템 봐. 이 포의 사거리는 대단하네요. 움직이는 거 봤어요?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여요? 저는 하나의 자주포로 다가가서 차가운 금속 표면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만져봤어요. 그 근처에서 한 한국 엔지니어가 제 관심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안쪽을 보시겠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전석에 올라타는 순간 미래의 우주선 안에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조작 장치는 매끄럽고 현대적이었으며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고급 타겟팅 시스템이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승무원의 효율성과 편안함을 극대화하려는 설계였어요. 그 엔지니어는 자주포가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40km 거리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줬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루마니아 병사들이 한국의 훈련사들과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 사이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자라나는 걸 봤어요. 바로 우정과 신뢰였어요. 언어 장벽은 사라지고 그들은 손짓과 간단한 영어, 그리고 웃음을 통해 서로 소통했어요. 한국의 훈련사들은 참을성 있게, 그리고 꼼꼼하게 우리 팀들이 장비를 조작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기지를 자주 방문하며 훈련 진행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병사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빠르게 익히며 매번 성공적인 훈련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점점 더 커졌어요. 자주포는 모든 기상 조건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심지어 예기치 않게 눈이 내리는 날에도 말이죠. 어느 오후 우리는 군 지도자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체 시범을 진행했어요. K9 썬더들이 사랭이듯 움직이며 훈련장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들의 트랙은 거대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거의 땅에 자국을 남기지 않았어요. 포를 발사할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그 정확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목표물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포탄은 정확히 그 위치에 떨어졌어요. 그 시범을 보며 저는 아버지 옆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한국에서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셨죠. 나토 전통 공급처가 아니라서요. 하지만 지금 자주포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시며 아버지의 얼굴은 오직 승인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너가 맞았어, 라비니아.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가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니까. K9 썬더 프로그램의 성공은 루마니아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어요. 다른 군 부대들도 한국 장비를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FA-50 전투기와 K2 전차가 다음 구매 목록에 올랐어요. 매번 새로운 장비가 도착할 때마다 우리의 군사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도 강화되었어요. 저는 종종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했어요. 군사 아카데미에서 긴장된 나날을 보내며 조사를 시작했을 때부터요. 한국의 군사 기술을 발견한 것이 루마니아의 국방력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때는 정말 한 사람의 결단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가장 보람있던 순간은 군사 아카데미의 한 젊은 생도에게서 편지를 받은 거였어요. 그녀는 K9 썬더가 루마니아에 도입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영감을 받았는지 적어왔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썼어요.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용감하게 선택하여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봄이 와서 루마니아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비슷한 갱신의 감정이 들었어요. K9 썬더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루마니아가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고 전 세계와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려는 결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강력한 엔진 소리를 듣거나 훈련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 과정에 저도 함께할 수 있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자주포들 뒤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 속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루마니아는 이제 더 강해졌어요. 새로운 무기 때문만이 아니라 혁신과 용기, 그리고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아카데미 뜰 앞에 서서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이제 제 유니폼은 단순히 의무의 상징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어요. K9 썬더 포병이 루마니아에 도착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뜰 건너편에서 훈련 중인 생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움직임이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보였어요. 그 모습은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게 했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단순한 꿈으로 가득 찼던 그때의 저처럼요. 저는 폰을 꺼내어 어제 훈련 중 찍은 사진들을 열었어요. 그 사진 속에 K9 썬더가 활약하고 있었고 긴 포신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 핀란드에서 처음 K9이 발사하는 모습을 봤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기계들은 단순히 인상 깊은 외국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루마니아의 힘, 우리 미래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뜰 안에 있는 오래된 참나무 밑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에는 1학년 생도들이 군사 역사책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보고 눈을 떴어요. 라비니아 중위님. 그녀가 부르며 말했어요. 한국의 방위 협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수업에서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앉아 예전에도 저처럼 궁금한 것이 많았던 때를 떠올렸어요. 어떤 게 궁금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무섭지 않았나요? 한 생도가 물었어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가는 게. 저는 답을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네, 무서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변화는 항상 두려운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문제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다른 생도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성공할 거라고 알았나요? 알지 못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사를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방위 산업을 제로에서 시작했는지 봤어요. 그들은 한때 가난한 나라였고 큰 위협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들은 완벽한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무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 방위 산업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 공장들 보세요. 여기서는 배에서 비행기까지 모든 걸 만들어요. 하지만 이건 무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고방식이에요. 작은 나라라도 똑똑한 선택과 노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생도들은 제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K9 썬더가 핀란드나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같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그들이 배운 것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있어요. 그들은 더 강한 동맹이 더 강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뒤쪽에서 조용히 있던 한 생도가 드디어 말을 했어요. 중위님, 이제 루마니아는 안전할까요? 저는 그녀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안전은 단지 올바른 무기가 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안전은 필요할 때 변할 용기를 갖는 거예요. 자국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방위 무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은 루마니아가 한국 군사 장비를 사용한 경험에 대해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답장을 작성하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생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폰이 울렸어요.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너무 자랑스럽다. 그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뉴스를 함께 봤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는 맞았어요. 그것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약함의 시작이 아닌 우리의 강함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아카데미 건물 뒤로 지는 해를 보며 제 숙소로 걸어갔어요. 저녁 공기는 시원했고 멀리서 포병 훈련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군인들은 K9 썬더를 사용하여 훈련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폭발음은 루마니아가 이제 더 강해졌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어요. 새로운 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된 경계를 넘어서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국제방위 협력에 대해 첫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미 제 첫 마디를 준비해 두었어요.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힘은 여러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무기에, 때로는 우리가 쌓는 파트너십에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오래된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을 시도할 용기예요.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를 따를 생도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 역시 자신만의 도전과 의심의 순간들을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겐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루마니아가 서쪽의 강력한 동맹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한국과의 우정을 통해 힘을 찾았다는 이야기요.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루마니아의 과거 이야기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단지 옛 약함의 기억이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더 강한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교훈이 되었어요. 우리는 역사에 대해 가장 좋은 존경을 표하는 방법이 그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는 것임을 배웠어요.